이슈앤 상식 2019년 12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자, 목차를 좀 보면 한 해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라는 거에 개인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도 이해해야 되지만 방향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 내용은 팩트, 즉 사실관계에 대한 간결한 내용이지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논술을 대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셔야죠. 그럴 때는 방향을 잡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의 면접을 대비한다면 다른 의미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 끼치는 영향,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유통 분야라든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까지 확대시키셔야 되죠. 기출이나 예상 문제는 주로 언론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 기업체 준비하시거나 대입 준비하시는 분은. 그럴 때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나온 거니까요. 일본이 우리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의 이 내정 간섭처럼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말을 좀 돌려서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것도 웃겨요. 우리 정부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이건 또 뭐가 돼버립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 훼손돼 버리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꼼수를 쓴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 원자재들을 얘기하죠. 여기다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우리 정부는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면서 수입선 다변화로 이를 대응하려고 했죠. 처음에 수출 규제 됐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수출 기업들, 왜냐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이거 조치를 좀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출발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히면서 근거로 뭘 제시하게 됩니까? 바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터치할 수 없다는 그 선을 명확하게 규정을 짓게 됩니다. 규제 분야는 TV, 스마트폰 액정에 들어가는 제품, 그리고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요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직접 생산하면 안 되냐.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깨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그거를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 국제 여론이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감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추가 규제를 안 한 것뿐이에요. 기존 규제를 푼 거는 아닙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합시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의 중재, 국제사회 비호의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지정을 안 한 것뿐이에요. 일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색 국가가 아니라도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이용해도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년 단위로 다시 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혜택을 줬던 걸 뺏어버린. 하지만 그 혜택이 이 정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뺏어버리니까 규제가 돼버린 게 문제가 됐었죠. 자, 특별 일반 포괄 허가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본 정부의 자율존수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서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개별 허가가 면제되고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게 되는데 3년 단위로 다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본 정부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수출이 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백색 국가,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미국,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호주? 근데 우리만 빠졌어요. 뭐 이거 섭한 거죠.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행인 건 반도체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진행이 되자마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정말 열심히 해결 방안을 찾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니까 일본의 규제가 의미는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럼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점이 정치 문제고 외교 문제인데 이걸 경제로 해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긴 했는데 이게 한일 양국에서 또 반발이 또 나왔어요.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 대화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하죠.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문희상 의장의 안이 이런 선언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뭐 내용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대충의 방향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건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서 반도체 부진? 아니요. 이 반도체 부진은 시장 사이클의 영향도 있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것도 있었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출 생산 오히려 더 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이네요. 자, 대폭 늘었는데 왜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도입과 PC 수요의 증가의 영향입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 전체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지 기계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란도 전문가들 사이에도 말이 많아요. 실제로 존재한다 아니다 계속 변화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이해를 쉽게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기출 예상 문제, 그중에 기출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백색 국가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언론사가 내는 문제의 특징들을 보자면요. 기본 개념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게 수출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일본이 생산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 글로벌 가치 사슬 관점에서 미중 무역, 한일 경제 갈등을 설명하라. 진짜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제 정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특이한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1번 강제징용의 피해자인 이춘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3줄 이내로 논하라 라고 하고 있네요. SBS 교양 PD,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1번 제품 불매운동, 사전적 정의를 물었던 게 아니죠. 논하라고 했죠.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경에서부터 해서 서론, 본론, 결론까지 구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겠죠. 예상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한일 관계 개선 방안. 이미 언론사에서 출제 또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거 한일 관계 냉정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된다.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개선됐다는 결론 내리는 건 아직은 한참 시간이 남은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이런 식일 겁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일 간의 관계는 항상 좋았던 적은 없거든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나 보죠. 자, 기업 입장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편한 기업은 거의 없겠죠. 그죠? 특히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대비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역량이에요. 실제 일을 할 때도 뻔하잖아요. 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핵심이죠. 두 번째, 조국 지지 반대에 대한 얘기 좀 봅시다. 미리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논술을 작성하거나 또는 면접 때 답변을 할 때 절대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왜 얘기하지 말라면 진영 논리로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뭐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다. 그러니까 뽑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언론사가 됐던 기업에서 일하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가치관은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 누구 편이야?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줄 세우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주제가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라 그러기도 하고 이 현안을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하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정치 문제인데 자, 문재인 정부가 8월 9일에 개각을 하면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법개혁에 두려고 했었죠.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 분야 개각에 다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만 이슈가 됐어요. 자, 일단 후보 청문회 때입니다. 보통 청문회는 여야의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이게 검찰이 개입을 해버렸네요.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좀 더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 후보들이 의혹 제기한 거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야당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논란이 좀 커지게 되죠. 어찌됐든 장관 임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검찰과 정부 간의 대립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입장을 좀 정리해 봅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이었죠. 검찰 입장에서 이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권력,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이 이거 정치적인 아니 앞뒤 전후 관계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럼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 수사 문제와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이 돼야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지부진해버리면 뭡니까? 그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이 개혁은 개혁대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만 판단해 보면 될 문제겠죠. 이 민주당 속내는 복잡한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대한 개입이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냅두자면은 그냥 냅둬버리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잘못한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특히 언론의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뉴스를 쏟아내다 보니까 모든 다른 이슈들이 다 블랙홀처럼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됐었죠. 자,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이런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이 검찰하고도 이해관계라는 게 있죠. 검찰에서 만일에 수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죠. 근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거기까지 나가면은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 돼버리죠. 어찌됐든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팩트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검찰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이 있죠. 확증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광장으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찬반으로 나눠졌죠. 뭐 어떤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가는 국민들이 왜 직접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에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있다면은 자,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국회는 왜 필요하고 검찰은 왜 필요할까요? 그거 대신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제를 하고 있죠. 제 역할을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또는 반대쪽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서로는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죠. 뭐 관제 대모네, 정부가 주도했네, 또는 정당이 주도했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게 국민의 소리라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딴소리 하고 있네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조국 장관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게 핵심이죠. 조국 장관 개인의 비리나 문제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고 물타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네요. 자, 출구 전략.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빠져나올 때 정리 잘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퇴했는데 뭐 처벌했는데 뭐 이게 검찰 개혁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이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법사위가 감사원 국감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는 이게 조국 서울시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어찌됐든 이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 그 개혁을 검찰이 대놓고 반대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의혹일 수밖에 없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공정한 수사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시도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검찰개혁법 부의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도 있죠. 근데 이 모든 논란은 결국 뭡니까?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선거법과 연관이 되어 있죠. 검찰개혁도 결국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총선 얘기예요. 총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선거를 가지고 해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사이클, 선거가 다가오면 권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나머지 임기 내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표싸움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쪽은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는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즈음 되기만 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서워요. 다른데 신경을 안 써.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선거, 패스트트랙 문제도 선거, 선거법 개혁도 선거, 조국도 선거, 다 선거와 연관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네요. 기출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장문하라고 하네요. 이거 가지고 장문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장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 사람들의 행태,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면 장문도 가능하겠죠. 광장에 대한 주제는 여러 차례 언론사에서 장문으로 나왔는데 이게 문학적 의미의 장문은 아닐 거예요. 과거의 광장, 뭐 소설에도 나왔었지만 그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다뤘던 내용은 우리 남북한의 어떤 이념적 대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다뤘다면 지금의 광장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일까요? 뭘까요? 가족 간의 대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일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있는 그대로 해석할 거면 그게 왜 장문입니까? 논술이어야 되죠. 자, 협치에 대해서 촛불 민심의 본질과 바람직한 국정수습 방안, 이 내용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촛불 민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시작되지만 이제는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을 못할 때 항상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어요. 누가 더 많이 나섰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몇 명이다, 그 인원을 가지고 뭐 주장을 하는 거하고 다르다, 어떻게 이게 100만 명이 되냐, 우린 100만 명 넘는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니네는 1000만 명이다, 뭐 이런 식의 웃기지도 않은 숫자 논란들도 있긴 했죠. 핵심은 뭡니까? 국민들이 기존 정치를 믿지 못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예상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이 뭔지, 검찰개혁의 방향까지 여러분이 다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 검찰이 제 역할을 한다는 건 뭡니까? 공정한 수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죠. 검찰과 경찰의 권력 다툼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핵심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의 권리를 더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에 대한 내용도 연결할 수 있죠. 이념 대립은 결국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념 대립이 이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6.25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뭐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뭐 친북이냐 아니면은 뭐 이 반공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념적인 걸 이 무역과 연결한다면 중국하고도 외교를 하면 안 되죠. 뭐 최근 홍콩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설프게 연결해 버리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문제가 돼 버릴 수도 있죠.
자,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봅시다. 3자 회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시작은 일단은 했죠. 같이 만났으니까. 왜 그러냐면 북미 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빠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나라 정상이 처음 만났다는 데는 의의는 있는데 그 다음 진행된 게 없었던 게 좀 아쉽죠.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요 얘기가 딱히 뭔가 나온 건 없어요. 그 다음 다시 만나자까지밖에 없었죠. 자,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내용 보면은 그냥 잘해보자가 다네요.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조건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돼 버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좀 따져야 돼요. 북한은 당장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선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쪽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북미 간의 문제는 미국의 선거라고 하는 것과 영향이 있다는 걸 그걸 명심하셔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결국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입장을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대하는 쪽도 북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받아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끈질기게 버티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랬더니 말은 많아요. 입장 차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북한이 쓰는 카드가 뭐였어요? 항상 쓰는 게 벼랑 끝 전술 이런 거였죠.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상대가 항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칸데르 전력화를 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미국 본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 거기에 뭡니까? 남쪽으로 이동한 미군 기지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있어요. 당장 전쟁 그 얘기는 아니고 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도 별 얘기는 없어요. 자, 스톡홀름에서 북미 협상이 또 결렬돼 버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바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뭐 이건 가능하겠죠.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카드가 필요할 때 그때 드라마틱하게 정리하는 거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대선 때 유리할 게 별로 없다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나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어서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고요? 몰라요. 이게 웃긴 거야.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래요. 창의적이라는 건 기존과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래도 뭔가 이게 외교적인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있어 보이게 시간 끌기 목적일까요? 관심 끌기 목적일까요? 제시한 겁니다. 이후에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걸 딱 제시하면서 구체화시키면서 뭔가가 나왔을 때 진행될 만한 게 있겠죠. 북한은 또 SLBM을 발사했습니다. 왜 자꾸 쏘냐?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어요? 자, 뭐 설명이 복잡하게 나와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가서 어쩌고저쩌고 결국 뭡니까? 미국에게 뭐라도 해라. 우리가 요구한 걸 들어주든지 뭐라도 해라. 이 얘기겠죠. 국정원에선 12월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드라마틱하다는 건 북미 간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총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야당 관계자가 북미 회담이나 이런 거를 미뤄달라고 선거 이후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좀 황당할 거예요. 아니 왜? 이거 뭐예요? 선거 때문에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루자? 아이고 좀 어이없죠. 그것도 남의 나라. 이건 약간 좀 경우에 없는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을 좀 짓도록 할게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셔야죠. 북한의 군사 도발이 핵심은 아니에요. 기출 보도록 합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결국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갑질 북미 정상회담 최저임금 중 두 가지를 주제로 논하시오라는 게 나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 안 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결론 내리기도 뭐하고 계속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향을 끼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갑질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건 입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하기가 좀 수월하고. 자, 이어서 북한 이거 봐야죠.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 체제 변화 전망을 논하시오. UPI 통신에서 나왔던 건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한반도 정세 전반을 다 파악해야 돼요. 북한의 전략, 우리 정부의 정책, 미국의 전략, 이 모든 걸 다 파악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주제 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MT 형식으로 주선하게 됐는데, 당신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뭐든 시킬 수 있다면 둘을 어디 데려가서 뭐 할 것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식상하고 재미없다면 이게 당사자들 입장도 좀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보기에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면 이건 만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그리고 이게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럴듯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납득이 가야지 뜬금없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관심 갖지는 않으니까요. 뭐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죠. 예상 문제들도 그 방향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제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 주시장에 끼칠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을 이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